은퇴 후에 뭐 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여행이라고 답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퇴직 후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은 꿈이었죠.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행만으로 채워진 은퇴 후 삶이 과연 이상적일까요? 저처럼 여행에 빠져 살다 돈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은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작정 떠나는 삶이 왜 위험한지를 공유하고 제대로 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여행의 함정 끝없는 지출. 퇴직 후 1년 동안 저는 유럽, 동남아, 북미까지 쉴 새 없이 여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새로운 곳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에서의 편안한 시간을 즐기니 마치 꿈만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달 여행비로 500만 원이 넘게 나가더군요. 퇴직금으로 모은 돈은 금방 바닥났고 결국 적금을 깼습니다. 카드비까지 늘면서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왔어요. 사례의 이웃 김씨 이야기.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김씨는 세계 일주를 목표로 퇴직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여행 중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비가 발생했고 보험조차 준비되지 않아 전 재산을 날렸죠. 지금은 소일거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갑니다. 여행 중의 행복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김씨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2. 건강을 잃다 여행 중 맞이한 위기. 여행 중에는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차 적응, 과도한 걷기, 낯선 음식까지 모든 게 몸에 부담을 줍니다. 저도 퇴직 초기에는 체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잦은 이동과 불규칙한 생활이 건강을 망가뜨리더군요. 특히 여행 중에는 병원을 찾기 어렵고 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례 이 친구 박씨 이야기. 박씨는 은퇴 후 매년 3개월씩 해외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되던 해 그는 여행 중 심장마비를 겪었죠. 현지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았지만 그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후 치료비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여행은커녕 기본적인 의료비 마련조차 어려워졌습니다. 3. 관계의 소홀함, 외로움으로 다가온 공허함. 여행만 다니다 보면 가족,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커졌어요.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자산인데 저는 그것을 간과했던 거죠. 돌아보니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례 3선배 이씨 이야기. 은퇴 후 홀로 유람선 여행을 즐겼던 이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혼자 즐겁게 살겠다는 그의 말이 허세로 느껴졌지만 결국 여행을 끝낸 뒤에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위한 균형 잡힌 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여행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만으로 삶을 채우는 것은 오히려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 계획, 건강 관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여행을 즐겨야 합니다. 저처럼 무작정 떠나는 삶을 계획했다면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정 계획, 여행 비용은 꼭 예산 안에서 관리하세요. 필요하다면 연금이나 다른 수익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여행 전 철저한 건강 점검과 현지 병원 정보 확보는 필수입니다. 관계 유지 여행 중에도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귀국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은퇴 후 여행은 잘만 활용하면 인생의 행복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떠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한 후회일 뿐입니다. 여행도 삶의 한 부분일 뿐 우리의 은퇴 후 행복은 결국 균형 잡힌 계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에만 빠진 은퇴, 전문가가 말하는 최악의 선택과 대안. 은퇴 후 7년간 여행만 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왜 돈과 건강을 잃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지침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가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남기 위해선 반드시 균형 잡힌 계획이 필요합니다. 1. 여행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여행은 분명히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여행만으로 은퇴 후 인생의 모든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표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 행복이라는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은 수단일 뿐 삶의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목적 없이 여행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지루함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더구나 재정적, 신체적 부담은 이런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사례 일본의 100일 세계 일주 후회담. 일본의 한 은퇴자는 100일 동안 세계 일주를 다녀온 후 공허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행 당시엔 모든 것이 즐거웠지만 돌아와 보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고 집안은 엉망이었으며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 중 행복했던 기억도 결국 짧은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수단이지 은퇴 후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몸소 느낀 것입니다. 2. 은퇴 후 재정 관리 여행보다 우선입니다.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가 돈의 흐름을 간과합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만 믿고 과감히 여행을 떠나지만 계획 없이 지출하다 보면 금방 한계를 느낍니다. 특히 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현명한 재정관리법. 예산 설정 매달 고정 지출과 여행 예산을 분리하세요. 절대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익 창출 계획. 은퇴 후에도 일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의 자격증, 취미 기반 소일거리를 준비하세요. 비상금 마련.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최소 6개월 생활비는 예비 자금으로 남겨두세요. 사례. 재정 파산을 겪은 미국의 한 은퇴자 이야기. 미국의 한 부부는 은퇴 후 카라반을 사서 미국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여행 중 배우자가 골절 사고를 당하면서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결국 카라반은 팔아야 했고 여행 후에는 빚에 시달렸습니다. 여행보다 내 집과 안정된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어들고 여행 중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기 여행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준비와 건강 관리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팁. 규칙적인 운동. 여행 중에도 매일 최소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세요. 건강한 식단. 낯선 음식은 피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현지 병원 정보 확인.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에서의 병원 위치와 비상 연락망을 미리 알아두세요. 사례. 건강을 잃은 은퇴 후배 이야기. 한 은퇴자는 유럽 여행 중 무리한 도보 일정을 소화하다 무릎 관절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로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치료비로 여행 예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내 몸이 내 재산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4. 인간관계도 은퇴 후 삶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 여행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관계의 깊이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여행 중에도 가족과 소통하고 귀국 후에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 외로움 속에 은퇴 후를 맞은 선배 이야기. 한 선배는 은퇴 후 홀로 세계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행 후에는 주변에 말벗이 없어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도 좋지만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가족과 친구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5.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 여행이 은퇴 후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작은 여행의 즐거움 찾기. 무리한 장기 여행 대신 가끔씩 떠나는 소규모 여행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개발 은퇴 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는 삶에 활력을 주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 봉사활동, 지역 모임, 동호회에 참여해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론 여행과 은퇴 균형이 답이다. 여행은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를 무시한 채 여행에만 빠져 있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가 진정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면 여행은 수단으로 활용하고 삶의 다른 요소들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공허함이 아닌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기업 부장 퇴직 후 2억 순식간에 날렸다. 당신도 당할 수 있다. 퇴직 후 2억이라는 큰 돈을 순식간에 날린 대기업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놀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큰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재정적 실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실수로 큰 돈을 잃은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투자에 대한 과신. 퇴직 직후 김 부장은 은퇴 자금으로 2억 원을 모았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일하며 자녀 학비와 주택 대출을 갚았고 드디어 퇴직 후 자신을 위한 자금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에 젖어 있었죠. 그러나 김 부장은 퇴직 후의 경제적인 자유를 더 빨리 얻고 싶었고 주변 친구들이 추천한 투자 상품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이건 100% 안전한 투자야 라는 말에 흔들려 김 부장은 퇴직금 중 2억을 투자했습니다. 몇 개월 뒤 그 투자 상품은 대폭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부장이 투자한 상품은 위험이 큰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이었고 제대로 된 분석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퇴직 후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고 주위의 말만 믿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퇴직자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다시 복구하기 어렵기에 김 부장처럼 투자에 대한 과신으로 퇴직금을 날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투자와 확실한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사업 실패의 함정. 또 다른 예로 박 부장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주변에 퇴직 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금을 전부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박 부장은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정만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손님이 많이 와서 괜찮아 보였지만 곧 운영비와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들고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결국 몇 년 후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없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는 차근차근 공부하고 작은 자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훈 사업은 퇴직 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과 계획 없이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부동산의 덫.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퇴직 후 부동산 투자가 답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개발이 유망하다는 지방의 땅을 사는데 퇴직금을 거의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소문난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값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대체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위치와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투자를 결정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퇴직금은 묶여버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빠르게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이 크지만 부동산 시장도 변동성이 있고 정보가 부족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모든 돈을 한 곳에 쏟아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교훈: 부동산 역시 리스크가 있는 투자입니다. 투자 전에는 시장을 꼼꼼히 분석하고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략.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다음의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퇴직금은 한번 날리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연금 상품이나 채권 등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은 신중하게. 사업에 대한 꿈이 있다면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아가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파트너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계획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시장이 언제나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 부장, 박 부장, 이 과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피하고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 후 날린 2억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퇴직 후 큰돈을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후회라는 것이 얼마나 씁쓸한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죠. 특히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퇴직금이나 자산이 퇴직 후 얼마 안 돼 증발해버리면 그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대기업 부장은 그 충격을 직접 겪은 인물입니다. 퇴직 후 2억 원을 날린 이 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죠. 우리는 퇴직 후 재정 관리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그 예방책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 안정적인 투자. 모두가 말하는 안전함이 정말 안전할까?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 어떻게 돈을 불려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몇몇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은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전문가가 아닌 경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존재하죠. 대기업 부장은 퇴직 후 큰 돈을 한꺼번에 고위험 투자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전해 라는 주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린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고 남은 자산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투자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은퇴 후라면 특히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목숨을 거는 것은 퇴직금 관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투자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되 자신의 재정 상황과 리스크 허용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2.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건 극소수다. 퇴직 후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대기업 부장 역시 퇴직 후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카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그럴듯해 보였고 자녀들도 멋진 도전이라며 응원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카페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모두 갖추고 개업 첫날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개월 뒤 카페는 고객 감소로 인해 적자가 났고 경쟁이 심한 상권에서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퇴직금을 사업에 몰아넣은 부장은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퇴직 후 몇 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사업은 멋진 꿈일 수 있지만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퇴직 후 전 재산을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철저한 시장 조사와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재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3. 부동산 투자 정말로 안전한가? 부동산 투자도 퇴직자들이 자주 고민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부동산에 쏟아붓습니다. 대기업 부장 역시 그랬습니다. 친구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 땅이 바로 개발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찬 소문을 믿고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지역은 개발되지 않았고 오히려 땅값이 하락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돈은 결국 묶여버렸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동산은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특히 소문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퇴직 후 재정관리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 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기업 부장이 경험한 2억 원 손실도 어쩌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더 이상 다시 모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첫째,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과도한 자신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전부 투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시장 변화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사례는 퇴직 후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퇴직금은 내일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 순간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인생이 예전처럼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후회가 밀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속의 여유는커녕 경제적인 압박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의 9명 중 8명이 은퇴 후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후회하며 그들이 경험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은퇴 후 삶은 그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중요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9명 중 8명은 후회한다. 그들이 은퇴 후 겪은 가장 큰 실수.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평생 해왔던 일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상상합니다. 그동안 일만 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많은 이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은퇴를 맞이하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퇴 후 상당히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겪은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1. 은퇴 준비를 미뤄두고 직장을 떠난 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린 사례.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김 씨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헌신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늘 은퇴 후에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비는 월급을 통해 해결되었고 퇴직금은 빠듯하게 나왔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준비가 없었던 김 씨는 은퇴 후 첫 해의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은퇴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두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김 씨의 후회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되어서는 이제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수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김 씨는 결국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파트-마이너스 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은퇴 후에는 예상과 다른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준비가 부족하면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퇴직 후에는 단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2. 건강관리 소홀로 은퇴 후 무기력해진 사례.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이 씨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취미를 즐기며 몸도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점점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꾸준히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은퇴 후엔 조금 더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 씨는 점점 체중이 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에게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곧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씨는 자신이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프게 되면 정말 후회하게 된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자유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리하게 쉬기만 한다면 몸은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유로운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3. 인간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을 겪은 사례. 세 번째 사례는 박 씨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만나던 동료들이 없어진 후 그의 일상은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고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내 시간이니 자유롭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어지자 외로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그동안 당연히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커졌어요. 박 씨는 자신의 은퇴 후 삶이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자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 떠나고 나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지 않으면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 씨처럼 인간관계의 단절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은퇴 후 후회를 막기 위한 교훈. 은퇴 후 후회하는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은퇴 후 후회를 최소화하고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은퇴 후에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은퇴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시점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큰 해방감을 줍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보다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9명 중 8명은 후회한다 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후회를 피하려면 은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은퇴 준비, 경제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은퇴 후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예전처럼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복리후생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자산만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일입니다. 은퇴 전에 수입이 끊길 것을 미리 대비해 투자 계획이나 연금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있을 테니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 60대 초받는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에는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어 생활비가 급격히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가지고 작은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낮아 더 많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는 젊을 때부터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두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후회했습니다. 그의 사례처럼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 운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2.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퇴직 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겠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자유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을 잘 관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박 씨 50대 후반는 퇴직 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운동을 포함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몸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조금만 걷거나 일해도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에게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라도 운동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때 조금 더 건강을 챙겼다면 훨씬 더 나은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나
네트워크가 끊기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자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외로움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 60대 초반은 퇴직 후 처음엔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소통을 이어갔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다면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고 인생의 후반부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4. 은퇴 후에도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일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서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 70대 초반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다며 은퇴 후에도 자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은퇴 후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기 개발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준비. 은퇴 후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자기 개발을 신경 써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이제부터 쉬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준비와 성장이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후회하지만 그 후회는 대부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확장, 자기 개발을 충실히 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헬스터입니다. 나는 2020년 유한양행 주식 투자로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꾸준하게 확보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수익이 정해져 있는가? 나는 월 50만 원이다. 그것이면 족하다. 욕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어제와 같은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1년 총 수익은 8천만 원이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변동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로 유한양행 변동성이죠. 액면 분할 후 가격은 4만 원. 총 4번에 4만 원을 찍어줘야 되고요. 32,000원 가격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3년간 그래 왔었습니다. 제가 사실 두근거리는 것은 액면 분할이 유한의 변동성을 더욱더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 욕망, 그것을 수익으로 바꿀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3거래일 동안 유한양행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바로 유한형님의 휴식, 휴가, 버케이션. 오케이. 유한양행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 관한 공시가 떴었죠. 8일부터 유한양행 장이 개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거래가 없죠. 오케이, 나 왠지 부자 된 느낌. 105주 현재 제가 가지고 있죠. 평단가는 23만 원이고요. 5배, 105주에서 5배 불어나니까 525주. 오예. 그냥 똑같은데 그냥 부자 된 느낌. 그냥 지갑에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죠. 만 원짜리 100장 뭐 넣고 다니는 느낌. 예전에 뭐 장지갑 딱 가지고 가가지고 막 한 1, 20만 원씩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부자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액면 분할되면 어떻게 될지 분석해 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의 가격은 똑같고요. 현금 비중 동일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 좋은 재료가 있다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바이오 심리 저하 그리고 유한의 임상 실패 등 악재들이 있으면 더 많이 하러 갑니다. 다만 원래의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그것을 최소한 지지하는 것은 배당과 무상증자죠. 자, 쪼리님 유일한 프로 댓글러죠. 저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손절 포인트는 어떻게 잡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자, 손절은 사실 기술입니다. 기술. 손절은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직장인 투자자들은 절대 손절 못 합니다. 손절 대신 무엇을 하냐면 한숨을 쉬죠. 언제 오르나 하고요. 손절 대신 직장인들은 한숨을 쉰다. 사실 진정한 트레이더라든지 또 종목을 여러 개 굴리신 분들, 거의 프로급 그런 사람들이 손절이라는 것을 하죠. 더 이상 본인의 수익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 손목 자르듯이 마음을 자르듯 그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직 유한이 형님만을 매매를 하고 있고, 물론 한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은 따로 제가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미 유한이 형님은 살 가격이 정해져 있고 가격대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일하면서 업무하면서 절대 일희일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격을 말이죠. 그때그때 맞는 현금 비중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쪼리님께서 나는 유한양행 뭐 투자를 하는데 손절을 해야겠다 하면 가격의 5%가 빠지면, 본인이 산 가격의 5%가 빠지면 손절 포인트로 잡으십시오. 5% 빠졌을 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왜냐? 모든 주식이 5%가 빠지잖아요. 더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22만 6천원 1885주 시초가 1500원 오른 가격으로 스타트합니다. 유한양행. 저의 가격은 23만원이죠. 예, 평단가 23만원. 23층에 물려 있습니다. 제가 105주 현재 가지고 있죠. 저의 7차 수익이죠. 7차 수익이 언제 발발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전에 올려버리는 듯 하다가 떨어집니다. 저에게 수익을 주기 싫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 유한이 형님 너무 안 칼죠. 자, 사줄 사람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사줄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쉬운 원리죠. 거래량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고 올라갈 호재죠. 그런 재료도 중요하고 심리도 무진장 중요합니다. 근데 팩트는 이번에 재료 호재는 120억 투자한 유한양행이 투자한 미국 나스닥 기업 소렌토, 오늘 가격 장 전에도 빠지고 있던데 소렌토가 백신 개발에 성공은 했습니다. 본인 자체 회사에서 성공한 거죠. 회사에서. 근데 F&D 인상, I&D 신청 중, 여기까지만 팩트였죠. 여기에 바이오 심리 투자 심리가 금액으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백신 개발한다 하는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시젠도 있었고요. 돈을 굴리는데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바이오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유한양행도 있네. 이것 봐라. 툭 건드니까 혹 올라가네. 투기 자본이 싹 들어왔다가 쫙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유한 날아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현재는 변동성 장이라 내가 가진 시드머니, 나의 자금, 나의 현찰 얼마나 넣을지 가격 구간대에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제 8%를 들어갔었습니다. 평단가 23만원. 액면 분할하고 날라가면 8%에 대한 수익을 보는 거고요. 빠지면 8%에 대한 손해입니다. 변동성은 항상 발생한다. 8% 현금이 투입이 됐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사면 또 만회가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저의 모든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판단 미스였던 거는 확실하다. 왜? 손해를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은 뭐 그런 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또 2,000원 정도 올라줬어요. 예, 총 약 한 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네요. 자, 가장 저점이 749주 7,000원 빠진 21만 7,500원을 저점으로 오늘 사람들의 심리가 21만 7,500원을 지지를 한다. 딱 749주만. 가격으로는 1억 6천 정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게 유한의 거래량이죠. 자, 보시는 사진. 자, 보십시오. 300주 미만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한의 거래량이에요. 평소에 가격대 22만원 지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가격이 정상적인 흐름인 거다. 욕심이 빠진 가격 22만원. 제가 이 시간별 시세를 네이버로 보는 거는 분당 1분당의 심리를 잘 보여줘요. 유한을 투자한 사람들은 22만원을 적당한 가격으로 보고 있구나. 차트를 잘 보신 분들은 이걸 보지 않고 차트를 보면서 심리를 파악합니다.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항상 맞출 수는 없다. 근데 또 흐름을 잘 캐치하신 분들 계시다. 자, 이런 미시적인 관점도 잘 보는 거 중요하고요. 큰 흐름도 봐야죠.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컨텐츠 미국 시황 그리고 세계 1등 주식 매입기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이제 녹색 색깔 제목이에요. 썸네일이라고 하죠. 녹색 제목으로 된 것이 바로 어제 새벽 한 4시 정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의 가격이 오르거나 보합이다 그러면 빨간색 그리고 내리다 그럼 파랭이 색깔 그 제목으로 썸네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뭐 시행한 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검정색 제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해주세요. 1000명 가야지. 오케이. 자, 미국 흐름하고 코스피 흐름 보면서 유한의 매도 외국인 매도 물량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미국 흐름 좋지 않다. 변동성 장이다.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빠지기도 한다. 코스피 흐름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팔고 있다. 꾸준하게 팔고 있다. 자, 꾸준하게 팔고 있는 그 코스피 흐름을 볼 때 유한양행은 그나마 더 적게 판다.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 물량 체크를 잘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지는 시점 회사채의 위험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주식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때 되면 주가가 훅 빠진다. 20만원대 올 때까지 물론 이제 F나면 5420 4만원이죠. 4만원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중간에 매직 구간이 한 번씩 있죠. 21만 4천원 20만 8천원 요거 5 나누기 하면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쭉 기다리죠. 오를 때까지. 평단가를 회복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유한 형님이 3개월 정도 걸린다. 평균적입니다. 평균. 더 많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같이 급격하게 뭐 일주일도 안 돼요. 올라버려. 하루에 회복해버렸잖아요. 하루에.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꾸준히 차트를 보면서 하락하는 시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그 시점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시점이라는 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체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를 보니까 그런다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다음 장세를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뭐 예측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믿고 들어가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대응해야 된다. 잃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월 50만 원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올해 저는 이자 비용 빼고 1월 1일 아니고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1,050만 원 수익을 봤죠. 이자 비용 빼고 이 위기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유한이 형님이라 가능한 거죠. 그냥 저는 본능적으로 더 이상 현금 투입해서는 안 돼. 막았죠. 저의 운해가. 좌뇌는 야 지금 어제 저번 주 소렌토 그 코로나 재료 있었을 때 이건 기회야.
더 갈 수 있다고 명령했었죠. 근데 운해가 저를 막아줬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말하는 겁니다. 저의 목표를 입으로 외치죠. 나의 현금 비율을, 나의 가격을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야, 더 이상 들어가지 마. 들어갈 때도 기다려. 24만원 찍을 때도 기다려.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하면서 평단가를 23만원까지 좀 낮췄었습니다. 자, 쪼리님 유튜브 채널 열었나요? 바로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한 거 바로 편집하셔가지고 배운 거 그대로 지금 만약에 초보 투자자시다라면 그거를 녹음하신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공부가 돼요. 그리고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독서 해주시고요. 쪼리님 사랑해. 오케이. 광주 부동산 임장 또 사랑해. 오케이. 디디님 오케이 좋아해.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저를 또 지지하는 구독자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오케이. 자, 외국인 코스피의 외국인들 6,233억 빠졌죠. 셰일 업체, 부도 한 개 업체 이제 났습니다. 자, 심리 안 좋아집니다. 미국 시장. 외국인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국급에 속하는 한국 주식 파는 거죠. 나스닥 다우 오늘 새벽 다 빠졌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 중요한 건 외국인들 파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매수세도 보이고 이래야 한국 장이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다. 그때 되면 나스닥이나 다우도 안정되게 조금씩 등락을 너무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가 진정하게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은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 해가지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다는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나머지는 원래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근데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삼성전자를 주로 매입을 하고 있다. 개인들끼리 폭탄 들리기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지 그걸 지켜봐야죠. 누가 성공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버틸 자금이 있으면 버티는 거고요. 이기는 거고요. 이기는 투자입니다. 버틸 자금이 없으면 손해 나는 거죠. 근데 모든 자산이 다 그래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부채를 읽었다가 부채를 갚을 만한 능력, 성장, 가치 이런 게 안 되면 사실 힘들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사이클, 주식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흐름적인 그런 흐름이죠. 알아도 당한다. 알아도 당한다. 어제의 저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금을 분할로 들어가면 방어막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유한양행은 3거래일, 3거래일, 3일 동안 순매수 기록한 적이 있는데 연속적인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팔고 3일만 순매수를 기록했다. 오늘도 많이 팔았죠. 11,000주. 생각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11,000주. 그리고 이제 시간별 시세 보면은 14시 40분경 2시 한 반경 정도부터 가격 22만 4천원 22만원을 딱 지지를 하다가 싶더니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 기타 법인에서 14시 20분에 1000주 매수를 합니다. 1000주 매수하면 1, 2천원 금방씩 올라갑니다. 지금 22만원 지지했었을 때 평소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살 사람도 많이 없고 팔 사람도 많이 없었던 그런 가격 형성대에서 1000주 싹 쏴버리니까 바로 한 번에 훅 올라버리는 느낌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만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들 엊그저께 들어왔던 소렌토 호재 타고 들어왔던 애들 150일 이내로 신용거래 했던 애들 25만원 이상 띄웁니다. 액분 가격으로는 한 5만원 정도. 이때가 저의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상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액분 후에 49,000원 욕심 안 부리고 49,000원의 매도 타이밍을 현재까지는 잡을 거다. 매도 타이밍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지에서 절대 못 팝니다. 소렌토 호재 터진 날 저는 어디서 팔았다 해야 되지? 25만원까지 29만원까지 타고 올랐으니까 무릎에서 그때는 팔았잖아요. 무릎에서 그때 200만원 수익 낼 때죠. 자, 다음주 4월 8일 액분
유한양행이 역사상 액면 분할 최초의 액면 분할 가격이 4만 원대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이하,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소액 투자자 분들도 들어온다. 유한양행이 국민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유한양 행스터였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